공황장애. 1. 불안이 만든 병 공황장애.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잘 걸린다고 곧잘 얘기하는 공포증에는 광장공포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그들 직업의 특성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장공포증 환자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은 무조건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리나 상점,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 또는 도중에 내리기 어려운 지하철 등의 운송수단을 피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군가를 반드시 동행하려 합니다. 심한 경우 외출도 안 하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광장공포증 환자는 공포 상황에 노출되면 불안으로 인한 여러가지 자율신경계통의 신체 변화와 감각도 느끼게 되어 불안이 더욱 악화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면 불안은 극도에 달하며 환자는 오로지 그 자리에서 탈출할 생각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불안을 극복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오로지 남의 도움을 즉시 받아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야만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공포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과거에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환자는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거나 정신의 통제마저 잃게 되어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광장공포증 환자들은 공황 유사 증상이나 다른 신체 증상과 관련된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공황장애 원인과 치료 알아보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불안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분리불안장애는 특히 아이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혹은 분리될 것으로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분리불안장애는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장애가 있을 때도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흔한 발병 계기로는 부모의 질병, 동생 출산, 어머니의 직장 출근, 이사, 전학, 부모 다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장애가 나타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져 있을 때는 부모나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서로 보지 못하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를 걸어서 부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 혼자 집에 있지 못하고 잠을 잘 때 부모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며 꿈을 꿀 때에도 부모와 헤어지거나 어머니나 자신에게 사고가 나는 등의 분리를 주제로 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 외에도 복통, 두통증에 잦은 신체 증상을 보이며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이나 놀이치료, 가족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등교, 심부름 보내기, 잠자리 분리를 목표로 한 긍정적 강화요법, 긴장 이완요법, 체계적 탈감각법 등의 인지행동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등교를 거부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때로는 정신과적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공황장애. 이것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든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이죠. 사회 공포증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은 사회 불안을 경험한 후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사회 공포증을 가진 환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대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그리고 이성에게 만남을 신청할 때 심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 공포증은 다른 정신건강 문제처럼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 공포증이 같은 가족 내에서 잘 발생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유전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불안 행동을 학습해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화학적인 요인으로는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치료로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되는 약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정신치료는 인지행 동요법이 근간이 되며 심리교육, 인지 재구성 훈련, 상황 노출 연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2주 세션으로 개인이나 그룹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인지 재구성 훈련은 부정적이고 부적응된 믿음과 자동화된 사고를 인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어서 불안한 감정과 자동화된 사고의 연관성을 관찰하며 논리의 오류를 검사해보고 그런 믿음과 사고의 이성적인 대안을 구성해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 방아쇠 수지. 1. 엄지족의 고통. 방아쇠 수지.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악당들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 꺾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멋있어 보여서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주어 습관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 꺾기를 할 때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 속의 액체, 즉 윤활액에 녹아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손가락 관절마디가 심하게 구부러지거나 꺾어질 때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로 관절에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지지만 관절에 큰 손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너무 작고 억지로 소리를 내려다 하다 보면 관절과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거나 관절 인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관절을 꺾으면 시원하다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자칫하면 관절이 빨리 닳을 수도 있으니 습관처럼 관절을 꺾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방아쇠수지의 원인과 증상. 방아쇠수지는 힘줄과 힘줄이 지나가는 관이 잘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관이 스스로 늘어나 증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주 불편하지 않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해 볼 수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단기간 사용하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힘줄막 안으로 주사하면 단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지만 주입한 직후에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주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주변 피부의 탈색, 피하지방의 위축, 힘줄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입으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 혹은 증상이 9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손가락에 잠김 현상이 있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수술할 손가락의 손바닥 쪽 손등뼈 골두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고 11.5cm 정도 피부를 절개한 뒤 진행하며 절개 후 방아쇠 현상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부를 봉합합니다. 수술 시 합병증으로는 감염, 신경 손상이 드물게 있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손가락이 굳는 수지 강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방사쇠 수지. 이것이 궁금하다. 방아쇠 수지처럼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목을 앞으로 뺀 자세를 거북목이라고 하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없을수록 잘 생기지만 컴퓨터를 많이 하는 요즘에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호발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발생하는 장애는 생각보다 크고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조기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뒤통수 아래 신경이 머리뼈와 목뼈 사이에 눌려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수면을 방해해서 금방 피로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증상과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목을 빼고 있는 자세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서 목의 관절염이 가속됩니다. 그리고 목뼈에 붙은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들의 수축까지 방해하여 호흡에도 방해를 주어 폐활량을 최고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교정해주는 것, 즉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30분에 한 번씩 목을 스트레칭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사용 시 모니터 화면은 큰 것을 사용하고 글자의 크기를 키워야 하며 마우스와 키보드는 몸에 가까이 붙여서 사용하면 올바른 자세가 되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5. 피로. 1. 피로. 너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다,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피로감에 객관화되고 정확한 의학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면 불편감을 느끼면 그것이 피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피로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이 그것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차에 따른 불편감이 특별한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리고 어깨 결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불면 등 여러가지 안 좋은 신체 현상들이 동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잠깐의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확실한 원인은 모호하지만 감염증, 일과성, 외상, 심한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2. 피로의 원인 찾기 어떻게 할까요? 3. 피로를 관리하는 방법? 시중에 보면 피로한 현대인을 단번에 회복시켜줄 것처럼 광고하는 음식들이 수천 가지가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현대인의 피로를 단숨에 없애줄 수 있다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의 고통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게 설명이 되지 않죠. 의외로 아직까지는 피로 해결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음식을 강력히 권하거나 피하도록 조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확인하여 그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브로콜리, 견과류 등은 대표적인 건강 음식이지만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소화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음식들도 도구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음식 민감성으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양하고 폭넓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증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먹으면 어떤 음식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신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담백한 채식이나 녹말, 단백질 선택이 추천됩니다.
네 번째, 소위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다당류로 된 정제되지 않은 음식,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저지방 육류 등이 추천되며 콜라, 마테차 등의 가공식품과 자극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을 섭취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걸로 골라야 함을 잊어선 안 되겠죠.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입니다.